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급등 속에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승진 25일 만에 신세계건설 대표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본격적인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우리나라의 방산우주연구개발센터를 엽니다. 에어버스가 유럽 이외 지역에 R&D 센터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세계 1위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오는 9월 우리나라의 방산우주 연구개발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이 방산우주 R&D 센터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후보지는 인천과 대전, 경남으로 압축됐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에어버스 그룹이 우리나라에 설립 예정인 방산우주연구개발센터가 오는 9월 문을 엽니다. 에어버스 그룹 고위 관계자는 에어버스 그룹의 한국 진출 50주년을 맞아 9월께 R&D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며 에어버스의 디펜스 앤 스페이스, 즉 방산우주 분야 R&D 센터가 유럽 권역의 지역에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 그룹은 사업 부문별로 민항기의 에어버스, 헬기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방산우주를 맡는 에어버스 DS 등 3개 회사로 구분되는데 이번 국내 진출은 DS가 맡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 대전, 경남 등 3곳이 후보지로 추려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전문가들과 부지 활용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마이클 쉴 홀은 에어버스 DS CEO가 정부와 센터 설립 최종 협의를 위해 5월 전후 방한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쉴 홀은 CEO는 우리 정부가 R&D 센터 설립을 제안했던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DS 측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방산과 우주 사업이 동반 성장 중인 몇 안 되는 국가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을 갖춘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투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R&D 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는 차세대 전투기와 수송기,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 UAM, 우주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저궤도 소형 위성 등으로 센터에서는 에어버스 측과 국내 기업 및 연구진 간 공동 연구 개발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방산우주 관련 기업들이 협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확보한 임종윤, 종훈 형제가 경영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OCI와의 인적 교류 차원에서 부강약품 대표에 오른 우기석 대표가 선임 열흘 만에 물러나 다시 한미약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약품 경영권을 쥔 임종윤, 종훈 형제 측이 한미를 떠난 인재를 다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석 달간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사를 떠난 자기 사람 중심으로 경영진을 꾸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미그룹은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형제 중심의 새 경영체제 구축에도 나섭니다. 모녀 측과 갈등에서 없어진 회사 내 직책을 다시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장남인 임종윤 사내이사는 한미약품 대표이사로 차남인 임종훈 사내이사는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선임이 유력합니다. 당신들이 주주 제안했던 목적이 단순히 사내에 바친 일이 아니라 경영 복귀라고 명확하게 천명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이제 수습으로 되는 거죠. 그걸 이사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겠죠. 두 형제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새 판짜기에 본격 돌입했지만 OCI와의 통합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상속세 재원 마련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앞으로 2년간 약 2,70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시장에선 오버 이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에 대한 미래 가치 이런 측면에서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총 표 대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언제든지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형제 측이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지분 매입 등 지배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에겐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주고 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밸류업 성공의 키는 결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입니다. 기업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만큼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이 본격적으로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배구조 개선 우수 기업에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유인책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발적인 개선이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과거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 상장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줄곧 감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늘어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밸류업 표창을 받는다면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밸류업 표창을 받거나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서서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기업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과 공시 관련해서도 불성실 공시 위반의 경우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제재 처분을 1회 유예해주거나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추가 변경 상장 시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라 강조하며 유화책을 들고 본격적인 기업 설명회도 시작합니다. 거래소가 오는 4일 첫 상장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자산 규모별 그리고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하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중순 대한상위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연에 나서 적극적인 기업 동참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과일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폭등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가까지 오르고 있어 물가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에도 과일값은 금값이었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80% 넘게 뛰었는데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상승세입니다. 여기에 토마토와 파 등 채소값까지 급등해 농수축산물 물가가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하며 소비자 물가는 3%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작황이 부진해서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 귤, 배는 가격이 좀 오른 편이고요. 채소류는 날씨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엔 초비상이 걸린 모습이지만 정부는 할인 지원이 대형마트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전달보다 낮아지는 등 체감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선 여전히 20%가량 비싼 수준. 도매 가격의 경우 755억 규모의 납품 단가 지원이 무색하게도 전달보다 더 올랐습니다. 납품업체나 도매상들이 지원금만 받고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납품 단가 도매가는 잡히지 않고
소매가만 내려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총선을 의식한 돈풀기로 물가를 잡겠다는 건 한시적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농산물 부분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이에요. 이게 할인 지원 같은 게 늘어나면은 할인한 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수요는 생각만큼 안 떨어진다는 거지. 국제 유가까지 꿈틀대면서 물가 기여도가 큰 석유류 제품 가격도 1년 2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 유가 불안에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까지 겹쳐 전기료와 가스값 등 에너지 요금도 하반기엔 동결 기조가 무너질 수 있고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환율은 수입 물가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진짜 고물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뒷북 대응일지라도 재해 예방이나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 내수 불안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승진 25일 만에 신세계건설 대표와 임원들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승진 이후 첫 최신 인사 대상은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는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와 더불어 김상윤 영업본부장, 정성진 영업담당 상무를 함께 경질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내며 이마트의 첫 연간 적자의 원인이 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구 등 지방사업장 분양 실적이 악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 신세계건설의 부채 비율은 953%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설 신임 대표로는 그룹 내 재무통으로 꼽히는 허병훈 경영전략실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세계는 이번 인사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건설의 재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신세계가 임원진 수시 교체를 골자로 한 신상 필벌 인사 원칙을 밝힌 지 3주 만에 단행됐습니다. 앞서 정용진 회장은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 개편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실제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공세 속에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0년 전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교체 인사를 두고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CEO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누적 5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SSG닷컴, G마켓 등 이커머스 계열사가 다음 타깃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홍콩 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은행들의 배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장 1분기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배상액이 많은 곳은 어닝 쇼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올해 홍콩 ELS 자율배상 규모 추산액은 약 1조 9,600억 원. 지난해 전체 비이자 이익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단 은행권은 이 추산액을 토대로 1분기 실적에 관련 손실을 미리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당부채나 영업외 손실 등의 형태로 1년치 손실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털어내는 형태입니다.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8천억까지 1분기 중으로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조금 크게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약 4조 4,800억 원. 보수적으로는 최대 27% 가까이 급감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배상안 수용 여부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100%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 이어 이번엔 ELS 배상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은행권. 1분기 실적 시즌은 이달 25일 KB금융을 시작으로 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올해 들어서 좀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많습니다. 홍콩 ELS 손실 배상도 있지만 이미 상생금융이라는 타이틀로 좀 많은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은행권 악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ELS 여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좀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좀 확대를 해왔는데요. 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만 1조 원 규모, 그리고 은행권의 이 취약차주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대출 금리와 수수료 인하만 총 9천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이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 고금리 여파로 금융사들의 연체율이 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부실에 대비하는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은 지난해 무려 10조 원을 대손 비용으로 쌓기도 했습니다. 이 지주사들은 비이자익 확대를 오랜 기간 좀 과제로 꼽아왔기 때문에 이 M&A 시장에서는 큰 손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가장 대표 계열사인 은행 악재가 상당한 탓에 이 M&A 시장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 금융권의 이 보험사나 저축은행들 상당히 많은 매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보험사만 보더라도 오랜 기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KDB생명, 또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MG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중국계 금융사가 보유한 동양생명, 그리고 ABL도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소유 중인 롯데손해보험도 새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저축은행 쪽도 잠재 매물이 상당합니다. 먼저 이 금융당국과 법정 싸움을 좀 벌이고는 있지만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이 있고요. 규모가 좀 큰 에큐온 저축은행이나 하나저축은행도 오랜 기간 매각설이 돌고는 있지만 이 마땅한 인수자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요. 타 업권보다 충당금 부담이 좀 크고 실적도 적자로 전환하면서 이 향후에 더 많은 매물들이 좀 쌓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금융지주사들 그동안 좀 은행 외에 이 비은행 부분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필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금융 상황이 점점 좀 악화가 되다 보니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좀 보다 내실 있게 사려는 움직임이 짙어져서 이 M&A 시장이 경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실제 매물들이 쌓여 있더라도 업황이 악화되면서 매물들의 건전성이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건전성이 탄탄하더라도 가격이 부담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좀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네. 네, 실제로 좀 산업은행의 이 오랜 수건가지였던 KDB생명의 경우를 좀 보면요.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에서 인수를 타진해서 실사까지 진행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는데요. 결국 이 현재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 KDB생명의 경우에는요. 화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국의 권고치가 150%입니다. 여기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주사 입장에서는 만약 인수를 한다면 추가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좀 부담이 컸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M&A 시장의 단골 인수자로 꼽히는 우리금융지주가 있죠.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채워야 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매각 대상이었던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인수를 발빠르게 추진하기도 했는데 결국 가격을 이유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네. 이 매물은 산적해 있지만 계속해서 지주사에 부담이 되는 악재가 상존한다는 점, 그리고 인수를 추진한다 해도 비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올해는 아무래도 금융사들의 새 주인 찾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506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500조 원을 넘긴 건 지난 2021년 4월 20일 이후 약 3년 만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외국인 보유율 55.33%로 2021년 1월 이후 3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오는 5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72조 원, 또 5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10곳 이상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 바로 또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자회사인 하나정밀기계와 하나비전 등 비주력 사업 부분을 신설 지주회사 아래로 재편하겠다는 인적 분할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펼쳤는데요. 인적 분할은 주주들에게 기존 회사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분할해 주기 때문에 통상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인적 분할 소식이 나온 후 주가는 24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을 통해 추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주력 사업으로 인해 디스카운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또 주력 사업 부분의 밸류에이션을 더 집중할 수 있어 이번 인적 분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시를 통해 인적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인적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도체 대장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종목은 모두 코스피 상장사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마감에 성공한 반면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2%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 원 매도했습니다. 실제 엔캠과 SPSP 등 HPSP를 제외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부각되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업종의 매수세가 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등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 10%를 차지하는 만큼 두 종목의 하락세가 코스닥 지수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